지금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바쁘신데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자, 국방 전문가에서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출마하시고 나서는 이제 국정 전문가로 가시고 민주당이 또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일신하는데 기여를 하시겠다고 일단 나오셨는데 워낙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요 현안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블랙 요원 네. 국가정보 이제 사령부에서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관리하던 이제 이런 명단이 유출되면서 이게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보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는데 네. 합참부 의장 출신으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정보 참사, 대형 정보 참사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안보 참사이고요. 사실 현대전은 정보전인데 이렇게 불행 요원들, 정보사의 불행 요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출이 됐다라는 이런 것들은 아주 대형 참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행 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들인데 그런 망을 수집하기에는 수십 년 걸리는 또는 수년에서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번에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깊이 이렇게 좀 뚫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사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까? 네네. 이번 건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네. 깊게 들어가면 인사 문제인데 일단 본질부터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두 가지인데 정보사에서 운영하는 안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영외에 있는 사무실 또는 뭐 숙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민간 연구소 인원들이 사용하게 한 거예요. 여단장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보사령관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해서 재검토를 시켰는데 그것을 강화된 안으로 갖고 왔어요. 그 요원들에게 무슨 관개토 계획을 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령관에게 이제 하극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정보사의 안가를 민간 연구에서 쓰게 한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가의 위치라든가 안가에 있는 것 자체가 큰 비밀이거든요. 육군 사성장군 출신인 저도 안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정보사의 안가 같은 그 경우를 운용한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몇 개소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그것을 민간 연구소에 쓰게 했다. 물론 그 민간 연구소는 군을 전역한 장군이 주도하는 연구소인데 거기 쓰게 했다 하는 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안가 위치가 노출이 되고 그 연구소엔 또 다른 손님들도 올 거 아닙니까 자주. 그러니까 안가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정보의 공백이 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정보사령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단장 보고 그것을 재검토하라 했는데 그것은 정보사령관은 이 분야 공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쓸데없이 간섭한다 이런 식으로 하극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극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맞고소해서 장군들의 전쟁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고 정보기관의 어떤 시설물을 쓴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이 지금 왜곡되는 것 같아요. 네. 인사권자는 하극상을 일으킨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호한다고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하극상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보를 받기로는 물론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라고 따져 들어가면은 결국은 작년 인사가 잘못된 인사를 하면서부터 이게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인사는 지금 현재 내가 다 그냥 깨부수고 새롭게 짜야 되겠다. 우리 사람 있느냐 없느냐 찾아서 그냥 심어라, 넣어라. 우리 방식대로 운용해라. 뭐 이렇게 이제 갔다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도 됩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슈미트 인간 정보, 네. 인간 사람이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 부대는 특수 정보라고 해서 군에서 그 평가 그 기능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스타가 최종 계급이 됩니다. 여단장이. 그 여단장인데 그래서 대령에서 여단장 하면은 임기제 진급이라 해서 2년간 장군 완스타로 있다가 전역을 하는 자리입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전임자가 예를 들어 전 여단장이 아직 임기가 1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인원을 진급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수가 한참 앞서는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은 50기면은 그 당시 한 49기 레벨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47기 3년이나 선배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뭔가 하면은 그 특수정보에서는 장군이 딱 한 명 나오고 전역을 해야 한 명을 장군을 시킨데 기존에 아직 1년 임기가 남았는데 또 한 명을 시키고 이 사람 딴 데로 보냈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는 좀 뭔가 뒤에 신원식 장관이나 그 누군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여지는 저 거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따져서 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뭐 블랙 요원 유출도 그렇지만 지금 오물풍선 사건 그리고 확성기 네.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혹시 남북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네. 긴장을 고조하느냐. 어떤 식으로든 좀 해소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그렇죠. 우리가 그 우발적 충돌이나 북한의 도발 이런 가능성이 없긴 합니까? 아, 지금 많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는 강대강으로 남북한이 치달리면서 지금 대단히 긴장이 고조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수시로 오물풍선을 내보내고 그 오물풍선이 이제는 대통령실의 앞마당까지 떨어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대래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북 확성기를 들어서 북한에 튼다든가. 그럼 점점 긴장이 고조돼서 확성기에 대한 직접 조준 사격이라든가 이런 무력 충돌 또는 국지전 이런 게 일어나도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긴장이 고조돼 있는 거고요. 또 한편은 실제 대형 외교 참사가 있었던 것이 우리 언론에서 주목을 좀 많이 못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한 달 전에. 네, 예. 그거는 아주 특대형 제가 봤을 때 한 30년 동안 가장 큰 특대형 외교 참사라고 봐요. 네. 그동안 북한은 고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하고 하니까 국제적인 제재로 고립이 돼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러시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북한의 경제 제재는 유명무실해졌고요. 러시아로부터 식량이나 가스 같은 거를 석유를 받을 수 있고 대신 무기를 러시아에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동북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에도 아주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필요한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인공위성 기술이라든가 ICM의 기술 중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또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 북한은 점점 강해지는 거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가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한반도 내에서도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돼서 위협이 되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오물풍선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 이런 이제 북러 관계가 이제 급속한 속도로 이제 개선이 되거나 또는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공간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좀 카드를 내놓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네.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오물풍선조차도 지금 어떻게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렇죠. 그 오물풍선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생물학 화학 무기 같은 게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서울에 계속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을 하겠다? 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네. 그 국민들한테 엄포만 놓고 네. 북한한테 강대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오물풍선 하나 해결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로 무기력하다, 무책임하다,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까? 무기력하기도 하고 무책임하기도 하죠. 사실은 지금 오물풍선은 대북 탈북 단체들이 몇 개 단체들이 보내고 있잖아요, 북한에. 예, 예. 그것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봐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막지 않고 있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탈북 단체가 보내는 그것은 막았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와 또는 그 국민의 안전이 충돌이 될 때는 국민의 안전을 택한 것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원인 제공이 되는 그것조차도 막지 않고 방조를 하는 거 있고요. 그럼 오물풍선이 날아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관찰하고 수거하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 말이 되냐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그것이 뚫려버렸잖아요. 그러한 형국이고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해야 될 사항은 위기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질 기미만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예요. 안보와 경제는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틀 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잖아요. 이것은 안보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동의 안보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든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기미가 막 보이고 하니까 전운이 감도니까 바이든도 막 중재하려고 그러고 나토도 나서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심리적으로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갖듯이 안보와 경제는 맞물려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안보가 남북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예요. 네.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고 주식이 떨어지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지 위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이 위기가 고조되면은 그걸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위기 관리면 좋은 단어고요. 현존하는 위험도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오물풍선조차도. 네. 그래서 좀 극단적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정말로 북한이 도발하거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 측면도 있죠, 사실은. 그런 북한하고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윤석열 지지도가 낮잖아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고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조금 남북한을 긴장 고조시킨 관심으로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나면은 또 과도한 대응을 한답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현재 이렇게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이 상황을 악화시킨 뒤에 뭔가 북한이 도발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됩니까? 첫 번째 직접적인 위험에 의한 피해가 있을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안보는 곧 경제의 문제니까 경제에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네.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정도 가면 정권을 운영할 책임자로서 자격이 아예 상실된 거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모든 부분에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특히 한반도 안보 안전 문제, 평화 문제가 가장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부는 실제 제대로 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지금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탄핵 청원이 140만이 넘어서 국회에서 그 법사위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심의 저는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실제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상임위에서 당신 정말로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번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마 여러 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하기는 했던 걸로 예.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럼 당연히.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네. 대북 풍선을 그걸 넣어서 일종의 비방 전단을 뿌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장관은? 글쎄요, 그거는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현재 질문을 해봐야 되죠. 정부 스탠스가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 말씀만 하더라도 시간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제를 좀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총체적으로 국정 운영은 엉망진창. 네, 나라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것은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지금 이제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최상병 사건 그리고 마약 사건으로 번지는데 외압이 있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관세청에서는 절대로 외압이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오히려 보는 쪽에서는 뭔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의심이 절대 드는. 부정은 절대 긍정일 수도 예.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종호 씨의 그 문자, 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원이잖아요. 뭐 주포고 뭐 공범이라고 하지만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많죠. 핵심인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서 김건희와 관련돼서 임성근 구하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확실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이종호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종호가 나온 그 문자 메시지 속에는 세 가지의 고급 정보가 있어요. 진짜 김건희나 대통령이 아주 고위급만 알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때 그 장관 신원식 장관 전에 이종섭 장관이 교체된다는 거를 2달 전에 이미 알았잖아요. 네. 사실 장관 교체는 한 2달 전쯤 검토를 하고 이제 검토되면 한 달 전부터 이제 한 2달 전부터 인사검증을 시작을 해요. 인사검증 하는데도 통상 한 달 정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2달 후에 신원식 장관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 인사에 대한 고급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정도 또는 김건희 여사나 그 핵심이 아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퇴서를 자기 스스로 사퇴를 하려고 했다는 거를 거기 나오잖아요. 사퇴하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사실 임성근 사단장은 사퇴를 하려고 7월 30일 날은 결심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하고 7월 31일이 대통령 경로설이 있던 그 경로했다는 썰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었는데 그때 31일 날 원래 장관이 결재한 걸 가지고 국회 와서도 보고하고 오후 2시에 언론에도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날 이제 국방위 간사니까 이제 와서 언론 브리핑 한 시간 전에 늘 보고를 해요. 저희 국회 국방위원인데 언론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통상 관례상 언론 브리핑과 동시에 한 팀을 국방위로 보내서 개별 보고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김계한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2시에 이제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합니다. 그래서 의원실에도 지금 제가 직접 가서 보고하는 게 맞는데 제가 작전 때문에 못 가고 부사령관하고 박종훈 대령을 보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뭔 내용인지.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했더니 그러면 오프 더 레코드로 2시에 언론 브리핑할 때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하고 대략 얘기를 하더라고요. 8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됐다.
그래서 넘기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 포함됐냐 하니까 1사단장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통상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지휘관이 포함이 되면은 보직을 그만두는 것이 관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사단장은 어떻게 보직 해임이 되는 거요? 내 물어봤더니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업무 배제가 돼서 공간에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럼 이건 어저께 장관한테 보고할 때 최종 결심을 장관 받았냐 보직 해임. 그러니까 최종 결심은 안 받았는 상태인데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건 이해가는 것이 보직 해임 권한은 군에 있는데 후임 사단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네, 예. 그럼 대통령한테 보직 해임이 되니까 후임자 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자진 사퇴하는 의향이 있다는 걸 이종호가 알았잖아요. 그거는 밖에 잘 노출이 안 됐던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해병대 사성 장군을 만든다. 뭐 그런 것들은 고급 정보던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 VIP가 김건희라고 본인 입으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김건희와 깊은 연관이 있구나 하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돌려서 들으면 왜 갑자기 그 시점에 네. 뒤집어졌느냐. 네. 임성근이 그만두고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제 구호 운동, 구제가 시작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다고 하는 걸로 지금 많이 가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논의를 진척시켜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정황 증거는 엄청 남았고 이제 수사를 해야죠. 수사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수사는 이제 막혀 있는데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이번에 다시 우리 당에서 발의하기로 했고 내일 발의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종호 문제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이어야죠. 왜냐하면 최초에는 해병 특검법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쳤잖아요. 네. 뭐 해외 나가 있는 장관한테 전화를 3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해서 그 국민들은 이제는 대통령 특검법으로라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종호의 문자가 나오면서부터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증거들로 보여지고 하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만약에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다면은 이것은 국정농단이 되죠. 네. 그래서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법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 속에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키맨인 이종호 이런 조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 통과될 것이고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또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글쎄요 그걸 이제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좀 여론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확인은 되지 않지만 이번에 이제 마약 사건 관세청 직원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또 용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다 뒤집어졌다 이렇게 했던 것도 최상병 사건보다는 증거가 좀 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정언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연루가 돼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당연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해서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게 지금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사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예외가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는 검찰의 형태는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표적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게는 무지막지하게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는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고 수사할 때도 핸드폰까지 뺏겨가고 면서 수사하는 이런 형태
지금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 여론들이 더 형성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유튜브라든가 또는 방송을 통해서 더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종호와 관련된 것은 이제 연관성이 짙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국정농단 그것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 뭐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은 충분히 국정농단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그만둬라 그리고 내려오느라 끌어내리자 또는 김건희 빨리 사법 처리하라라고 하는 주장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보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관찰하면서 결국 특검이 이루어져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좀 중립적으로 또는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퍼즐을 80% 정도 좀 맞췄다고 봐요. 계속 1년 내내 운영이 국방위에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됐고 지금은 이종호 박정훈 대령 재판을 하면서 또 많이 나왔고 공수처에 나와서 한 80, 90%는 저는 그것이 이 퍼즐이 맞춰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청문회 할 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디테일한 데서 그 퍼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국방위 같은 데서 한다면은 국방위는 군의 이런 시스템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런 구체적인 이제 퍼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따로 떼놓고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문제를 좀 제쳐놓더라도. 그렇죠. 김건희 여사야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여야 간에 정적적으로 합의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수사를 하자 이렇게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이럽니까? 아직은 저는 이르라고 봐요. 그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면은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놀랐던 장면 초반에 김병주 의원이 2등을 하고 있었다. 저는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이 1등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김병주 의원이 전대에서 최고위원 2등을 하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의원님도 놀라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특히 여의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놀라워하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은 1등은 원래 유명하니까 그런 거고 국회의원 중엔 제가 1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병주 존재의 가치가 저렇게 높았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잡은 법이나 원래 이제 군사 전문가셔서 뭔가 제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하셨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이 250만 명인데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느냐. 그래서 2등으로 달렸던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좀 말씀 미리 좀 해주시죠. 저는 그 한 3가지라고 봐요.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요새는 정보력이 많잖아요. 4년 동안 누구보다도 특히 최근에 윤석열 정권과 제일 선봉에 서서 가장 잘 싸운 사람이 김병주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빨리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드는데 김병주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가 우리 취약 요소인데 이거를 강점으로 바꾸고 또 중도 확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김병주다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취약점, 민주당의 취약점이 안 보였는데 강점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람. 대체 불가. 다른 분들은 대체가 가능한데 분야가 김병주는 대체 불가다라는 게 2번째 요소였던 것 같고 3번째는 제가 소통을 열심히 우리 당원 동지분들과 하면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요새는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그 페이스북, 인스타 뭐 다양한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도 제가 20만이 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회수는 제가 21대에 예. 조회수로는 2위를 300명 중에 예. 국회의원 중에 2위를 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님이 1위를 했고 제가 국민의힘 뭐 안철수 의원이든 이런 분도 조회수는 저를 예. 못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당원분들이 권리당원분들이 높이 평가해 주지 않았나. 그 평소에 유튜브 활동하시는 거 보면 네. 실제 이제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유튜브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끈끈하게 이렇게 좀 동지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 네. 나라에 대한 정말 걱정과 그리고 또 공감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을 더 이렇게 세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저는 정치평론가로서 이번에 이제 2등 할 때 네. 역시 민주당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아, 그렇죠. 중도 확장도 필요하고 이제는 안보 전문가가 네.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최고위원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네. 이제 집권을 위해서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집단 지성들이 발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예. 우리 의원들 국회의원들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김병주가 최고위원 되는 것이 예. 우리 민주당이 개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네. 지금까지 장군 출신이 한 번도 최고위원에 도전한 적도 없었고 네. 최고위원회 최근에 한 20년 동안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 안보 전문가가 딱 들어가는 것 자체가 최고위원회에 국민의 안정감을 줄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준다. 예. 김병주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개혁이다.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주변에 네.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 이번에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것은 김병주 최고위원 그리고 네. 상위권 당선이 결국 민주당의 변화를 상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초반까지는 그런 기세로 갔는데 네. 지금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서 네. 호남에 한번 이렇게 쭉 네. 돌고 와서는 지금 이제 등수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6이라서 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예. 아주 긴박하고요. 절처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분들이 저를 좀 구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대전이 남아 있고 예, 대전, 세종, 서울, 경기죠. 서울 경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유권자가 몇 명 정도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비율로 보면 이제 뭐 한 반 정도 했다고 절반 보는데, 정도 이제 지났고. 우리가 120만 정도 되니까 경기도가 27만이고 서울이 20만 좀 넘고요. 세종, 대전이 한 5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 한 55%는 투표를 냈고 나머지 이제 44%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결전을 치르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호남에서 좀 뒤처지고 나서는 좀 섭섭하지는 않았습니까? 섭섭한 것보다 처음에는 약간 절망스럽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 호남의 벽이 높구나. 그랬는데 다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호남에서 그동안 최고위원이 21대에 도전을 했는데 한 명도 안 됐었어요. 네. 최근에 그 21대에서 삼석 의원이 도전했는데 안 됐고 또 송갑석 의원도 도전했는데 안 돼서 호남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꼭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나와야 된다는 그 열망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은 전북 출신이다 보니까 전북에서 1등을 거의 압도적으로 나왔고 민영배 의원은 거의 하위권이었는데 강주 출신이니까 강주 전남에서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니까 저의 표가 다 그리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이제 수도권 표심이 결국 이제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등 달리던 주자가 지금 6등이 돼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병주 의원이 민주당에 정말 필요하다. 정권 교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중도 확장 노선에 필요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진면목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6위로 쳐졌습니다. 5위가 아니고 4위, 3위로 이제 올라가려면 그래도 지금 유권자들, 당원들 상대로 절체절명의 호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끝장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튼튼한 강한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만들려면은 이제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보가 경제이고 또 평화가 민생이고 또 평화와 민생이 결국은 먹사니즘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병주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또 김병주가 들어간다면은 꼭 정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3% 전략을 내세웠는데 우리의 민주당의 지지는 3%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3% 내리겠다. 그러면 0.7% 때문에 우리가 정권 뺏겼는데 이것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3% 올리는 전략은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21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항상 대선이나 지선이나 총선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안보 분야였어요. 네. 빨갱이 프레임을 하기도 하고 뭐 다 여러 가지로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지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부터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안보로 공격을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안보를 공격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대선 때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제가 부동시로 군에 면제 받은 거에 대해서 부동시가 아닌데 가짜 서류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해서 했는데 결국 답은 못 받았잖아요. 그걸 너무 늦게 제시한 것 같아요. 초반에 했으면은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부터 했고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동맹이란 단어를 국민의힘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혼쭐을 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동맹도 제대로 구분을 못할 정도로 안보에 취약한 구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3% 올리고 상대는 계속 공격을 해서 내리는 전략인데 3% 이상 저는 지금까지도 내렸고 앞으로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허니문이 없었던 유일한 정권이 역대 정권 중에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봐요. 50% 허니 통상 집권하고 6개월 이내에 60에서 80%까지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그런데 윤석열 정권만 50% 선에서 멈췄고 다시 추락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길목에 서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기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때 대통령 당선인이 496억이면 이전비가 충분하겠는데 말도 안 된다. 1조 이상 든다 했는데 현실화됐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늘이 울타리 하늘이 뚫힐 것이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이 뚫렸고요. 최근에 고무 오물풍선까지 뚫리는 거고 거기는 미군 부대가 옆에 있어서 도감청 염려가 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 대통령실의 일거수일투족이 미국이 알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잖아요. 두 번째 그때 추진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죽이기를 했어요. 그걸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가져다가 팩트는 그대로인데 결과를 뒤집어서 막 했을 때 제가 나서서 맞서 싸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도가 추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끊임없이 정신 못 차리게 공격을 해서 지지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요. 이게 3%가 아니고 정말 5%, 7%까지 안보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좀 각인을 시켜 줄 것 같고 또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좀 안전하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안보가 위기고 그리고 국방이 위기고 외교가 위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끊임없이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에 좀 알려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회 안에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국방위뿐만 아니라 21대에서도 운영위를 3년 동안 하면서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예결위도 하면서 위원도 하면서 예산 전체 운용도 따져봤죠.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은 업무 폭이 전부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거를 관점에서 보면서 윤석열 정권을 좀 공격하고 또 그 필요하면
그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그런 걸 하죠. 최근에 사실은 지금 안보 위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것이 우리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바로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단 저하고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이 대표단으로 해서 미국에 가서 앞으로 트럼프 측 그 캠프 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고위급들을 만나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것도 설득하고 우리의 민주당의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노력도 한 거죠. 그럼으로써 미국에서 봤을 때 민주당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여기네. 그런데 일본하고 한미일은 반대하는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단절을 시켜야 된다. 이간을 해서. 그러려면 중국을 끌어들여서 삼자회담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그다음 사자회담 북한을 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방안도 같이 토의하고 제시하고 한 것이죠. 그 군인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와 가시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외교 문제까지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놀라운데 제가 오늘 사실 정치평론가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과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고 자기 대권을 생각하면 김병주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고서는 본인이 굉장히 앞길이 험난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뭔가 조금 김병주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이 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장작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김병주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저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요. 어찌 2위, 3위 할 때는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겠구나 해서 별 관심을 못 가지셨는데 제가 진작 5위, 6위 막 밀려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김병주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광주에서부터는 집중적으로 저에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전북에서 지지도가 확 내려가니까 그날 걱정이 되셔서 일요일 날 아침에 광주 유세를 앞두고 전당대회 앞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8시인가 그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지지도가 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연설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직접 조언을 해줬다는 바꿔봐라. 지금은 저는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대서 한 2, 3분은 가서 재밌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권 그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만들자는 메시지를 후반부에 많이 내는데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젠 충분히 부드럽고 재밌는 모습은 보였으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거기 내용도 폭을 좀 넓게 하고 이런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걱정을 하고 계시죠. 자, 이번 주 주말 지나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6위에서 몇 위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6위인데 여기서 사실은 최소한 4위, 5위는 4위, 3위는 가야 된다고. 4위, 3위는 가야 된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도는 저가 남양주 을 지역이고 또 경기도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성남시장도 하고 또 경기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실 우리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지지가 가장 높아요. 여기에서 제가 반전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그 다음 주 안은 서울 대전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내일 국방위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열리면 뭔가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내일은 뭐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좀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발언 시간이 적어서 걱정이죠. 뭐 내일은 일단은 지금 가장 관심사인 정보사 그 불핵 요원의 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거기 정보사 여단장과 정보사령관이 맞고소해서 지금 완전히 정보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낱낱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나 좀 그러면은 이제 이종호 문제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급 정보라는 거를 신원식 장관의 입을 통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내일 국방위가 열리면 아마 김명조 의원이 어떻게 지금 현안을 보고 있는지 또 해법과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할 건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